일단 거기 써 있는 것부터. 대체적으로 남자는 18세에서 20세 사이에 혼인을 한다. 결혼 정년기다 이 소리야. 여자는 16세에서 18세. 물론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 원칙이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유산분배와 관련해서는 자녀 균분 상속. 고려에서 조선조 전기까지는, 조선 전기까지, 임진왜란 이전, 대체적으로 자녀 균분 상속이야. 아들, 딸 결혼 유무 상관없이 n분의 1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아들이라고 더 갖고 딸이라고 적게 갖고 그런 거 없어요. 아들 형제지간도 거의 똑같이 가다. 단 고려가 큰 아들은 5분의 1 정도는 더 받아요. 다 100평씩 받았다. 그러면 큰 아들은 한 120평 뭐 이런 정도 받는다고. 근데 조선주처럼 조선은 큰 아들이 95% 받고 나머지 아들이 한 1, 2% 받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고려에서 조선주 전기까지는 자녀 균분상속이 원칙이다. 호적은 태어난 순서대로 아들, 딸 결혼 유무 상관없이 나이 순으로. 그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 고려는 딸이 재산을 모실 수도 있고 여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 호주가 될 수도 있고 사이가 처가 호적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상과 벌이 친과 외가 구분이 없다. 상과 혹은 벌을 줌에 있어서 친외가의 구분이 없다. 여성의 자유재가가 아니라, 재가가 아니라 30가도 가능해. 고려왕은 과부하고도 혼인하고 그랬어요. 고려왕은. 조선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밑에 내가 정리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자녀 균분상속, 조선조 일부 지방에는 16세기 중반, 중기부터 나와. 대체적으로는 후기에 나오고,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 이래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후기야. 적장자 우선 상속, 핵심이 저 얘기야. 고려에서 조선 전기는 이게 유산분배가 여성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녀 균분상속, 유산 상속을 하는데 아들, 딸 결혼 유무 상관없이 똑같이 이랬던 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하냐? 차별 상속을 해요. 어떻게 차별을 하냐? 적자 중에, 본부인의 자식 중에 장자, 큰아들, 이걸 적장자 이러는데 적장자 우선 상속이야. 큰아들한테 재산의 대부분이 가. 왜? 그 큰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모든 재산을 자기 돈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나름대로는 합리적이지. 그게. 이렇게 균분해서 차별로 간다고. 차등상소로 간다고. 왜 이러느냐? 이건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 이건 제사 모시는 행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사 모시는 행위하고. 이건 고려는 불교 국가야.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이 불교 국가니까 극락 가고 싶잖아. 근데 극락을 가기가 좀 유리한 방법이 집에서 죽는 게 극락 가기가 유리하겠어. 절에서 죽는 게 유리하겠어. 절에서 죽이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에 들어간다고. 죽을 때 되면 일전 호스피스 병원 비슷한 거야, 절이. 죽어. 그러면 그래도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스님들이 목탁 두드려 준단 말이야. 근데 결국 죽었네? 그럼 그 상장자리를 누가 하냐? 예법을 잘하는 스님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고마우니까 목탁값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시집간 딸도 돈만 보내면 되니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스님들이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시집간 딸도 돈을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번갈아 가면서 윤회봉사해. 혹은 봉행이라고도 해. 제사 모시는 걸 윤회봉사, 윤회봉행 이래. 그런데 조선주 후기는 적자 중에 장자만 할 수 있어. 적장자 봉사야. 그러니까 얘한테 재산을 소위 요즘 말로 몰빵, 몰아줘야 되는 거야. 얘한테. 그래서 이 유산분배가 제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사하고. 그러면서 혼인도 이와 관련이 있어. 고려는 혼인하는 걸 장가 든다고 그래요. 정확한 표현이 장인 장모집에 들어간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장가 간다가 아니라 장가 든다. 한다고 전하는데 장가 들어간다 이게 장인 장모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서 사는 거야. 평생 사는 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 고구려에 보면 서욱제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고구려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 집에 한 10년, 20년 동안 살아. 이게 조선조 16세기경까지 이래. 예를 들어줄게, 조선조로. 16세기 율곡이가 그 아버지가 이원수라는 사람인데 경기도 파주 사람이에요. 그럼 율곡이가 파주에서 나고 자랐느냐? 아니잖아. 율곡이가 어디서 태어나?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잖아. 강원도 강릉 오죽헌이라는 데가 누구 집이냐? 엄마 신인선이네 집이야. 신사임당 집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고 자랐단 말이야. 거기서 혼인을 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조선조 16세기경까지도 임질이라는 직전에 죽은 사람이 율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6세기경까지도 이 습속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야. 사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 예. 그랬다가 조선조 후기에는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면서, 성리학이라는 건 차별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이야.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면서 뭐가 나타나냐? 시아버지, 시어머니네 집에 간다 해서 시집 간다라는 말이 생겨요. 오늘날은 이 두 말을 다 쓰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야. 이건 이제 신부 입장에서 얘기야. 저건 신랑 입장에서 얘기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네 집에 들어간다 해서 시집 간다 이래요. 예? 또 오늘날도 이 습속이 남아있는 게 있어. 결혼식을 했어.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와. 그럼 제일 처음에 누구 집에 가느냐? 여자네 집, 처갓집 먼저 가요. 1초 있다 나오는 아이들도. 그게 예의야. 처갓집에 먼저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습속이 남아있는 거지. 이 습속이. 그랬다가 다시 자기 집에 가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말이 거기 하단에 봐봐. 결혼 생활하는데. 거기 장가 간다 하는데 장가 든다야. 이걸 유식하게 해가면 사위가 장인집에 들어가서 산다 해서 사위가 류 머문다. 서류. 제압이 붙자. 여전히 집에 가서 혼인한다 해서 서류 부가혼. 이걸 다른 말로 사위 서자를 써서 사위가 장인의 식솔이 된다. 가족이 된다 해서 솔서온. 이런 말도 써. 이 두 말이 다 똑같은 말이야. 한자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조선조 후기에 나타난 습속인데 오늘날까지 전통장례라고 있는 건데 거기 친형, 신행 이렇게 돼 있어. 친형은 신랑이 신분의 집에 결혼식 하러 가요. 친히 영접하러 간다. 지금도 전통 결혼식에 보면 친형 행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집안 식구들하고 여자네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 결혼식을 했다가 며칠 있다가 신부를 대동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신행이라고 그래. 이거. 신행. 신랑 집에 갈 행자. 신랑 집에 간다 해서 신행. 이래. 친형, 신행. 이게 유교의 혼인 방법인데 그 위에 조선조 18세기 단원 김홍도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이야. 내가 칼을 맞추라고 그림이 좀 작은데 제일 끝에 낙이 타고 얼굴에 뭐 뒤집어 쓰고 낙이 타고 오는 여자가 있어. 그게 신부야. 그 바로 앞에 역시 낙이 타고 오는 신랑이 있어. 그럼 이건 친형이야, 신행이야. 신부가 껴있으니까 뭐야? 신행이라는 거지. 신부가 없고 신랑만 있으면 친형인 거고. 이게. 그래서 이건 신행도라는 그림이야. 신행도 이렇다고. 근데 별로 넉넉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넉넉한 집안이면 신부가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뭘 타고 와? 말을 타기는 이러면. 말은 타기 힘들어. 높아가지고 1m 80이 다 되는데 뭐 타고 와? 가마 타고 오지. 왜? 노동력의 차이가 있잖아. 나귀는 한 사람이 끌면 되는데 가마는 최소한 4명의 노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집 사람들이 하는 거야. 자, 그게 이 조선조까지 이어지는 결혼, 이 여성지와 관련된 결혼이야. 이게 고려 사회사의 모습이야. 첫째, 복잡한 신분, 귀족, 그리고 중요한 중류층, 그리고 생산직종자사인 양민. 양민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라고? 향소부국하는 특수행정구역민.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고 신공이라는 이름하에 몸값을 내는 자들. 그렇다고. 천민은 뭐 그냥 그렇고. 천민하고 관련된 게 하나가 있긴 했어. 근데 이건 조선조 후기에서 할게. 조선조까지 이어지니까 그 얘기는 조선조 후기에서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려는 농업중심사회라 중농정책이라고 해서 농업은 공동체,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바람에 뭐 향도, 향기향부리도. 삼국시대 신앙공동체에서 출발, 뭐 미륵신앙하고 관련된 고려 마을공동체의 확대. 조선조 16세기 향약이 흡수됐다가 조선조 후기에 분리.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포인트는 미륵신앙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지위하고 혼인풍습. 여성지위가 특이해요. 시간이 오늘날로 오면 올수록, 현대로 오면 올수록 여성지위가 올라가야 돼. 여성지위가 향상돼야 되는데 안 그래. 고대보다는
고려가 여성지가 더 떨어져요. 고려보다는 조선 전기가 더 떨어지고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가 더 떨어져. 일제 시대가 더 떨어져요. 일제 시대가 여성 비하가 심해.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성범죄 단속이 별로 없잖아. 일본은. 걔네들은 의식세계가 그래. 그랬다가 이게 해방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져. 희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성지 문제를 시험을 잘 내요. 자, 그 다음 문화. 전에 문화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고대 때 문화의 구성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 종교. 그렇지. 첫째가 고려는 한반도 유일하게 국가나 백성 사이에 국가 종교, 전 국민이 믿는 국가 종교가 있다. 뭐? 불교. 그러니까 기본이 불교야. 자, 이 문화사도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118페이지. 고려 성종으로 대표되는 유교, 유학.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유학은 제가 첫날 첫 시간에 한 얘기야. 초기 그러면 무조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뭐라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서 자주적, 주체적 성향. 유학도 그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자주적, 주체적. 그리고 중기는 다 뭐? 보수적. 후기는 개혁적. 이런다고 했잖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고려국이 무신이 권력을 잡았어. 문신이 권력에서 쫓겨났어. 실직을 당했어. 그러니까 유학이 위축되는 거야. 직장을 잃었으니까 에라 책이나 쓰자. 한문학 발달. 이 국사교과서에는 이게 빠진 지 좀 오래되는데 그런데 아직 공무원 책자에도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책자들에는 가끔 나오더라고. 그 옛날에 공부한 사람이 시험 내서 그런가 가끔 7급 시험 같은 데는 아직도 나와. 그래서 일단 얘기를 넣어놨어. 그러다가 원나라 간섭기에 안향이라는 권문세족이 원나라에서 생활할 때 원내에서 공부해갖고 들어와서 전파시키는 게 조선주 지배 사상이 되는 성리학이라는 유학이야. 송나라 유학. 성리학이란 그 밑에 보시면 원래 성명의리학이야. 성명, 인간의 본성이 명령하는 바대로 해서 대명분, 의리는 의리야. 대명분과 의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을 줄여서 성리학 이런 거야. 특징, 인간의 신성과 신성은 성선설, 성악설 이거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리란 이와기, 이기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자, 성리학에서 알아야 할 건 첫째, 누가 소개했다고? 충렬왕 때 안양. 이거예요. 충렬왕 때 안양. 13세기 후반, 1290년인데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고려 사이에 송나라 유학인 성리학이라는 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뭐 뒤에 퍼진 얘기는 필요 없고 성격, 들어올 때는 사회 개혁 사상으로 들어왔다. 두 번째로 할 것이 실천적 기능이야. 실천적 기능. 현실론에 입각해서 들어왔다. 예를 들어봐라. 어린이들을 성리학적 예의법을 가르치는 책이 들어왔다. 소학. 소학의 반대가 대학이라는 책이야. 어른 성리학 예의법 책. 그리고 주자가 얘기하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서. 원래는 책 이름이 그냥 가래야. 가래. 집안에 지켜야 할 예의법에서 가래 이러는데 이 가래를 쓴 사람들이 많아요. 조선 뭐 송시열도 썼고 이왕도 썼고 많이 썼어.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송나라의 학자인 주자라는 사람이 썼다 해서 주자가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지 원래 책 표지에는 그냥 가래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주자가래. 주자가 얘기하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법. 그러니까 다 현실론에 입각해서 나왔어. 자, 다시 성리학이 언제 들어왔다고? 고려 원나라 간섭기. 누가 수입했다고? 안양. 어느 때? 충렬왕. 이거요.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올 때의 상태가 뭐냐? 현실 중치 사상으로 들어왔어. 실천적 기능이 강조돼서 들어왔다. 무슨 소리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 소리야. 70%는 실천, 현실론. 30%만 정신, 현실을 떠난 거. 이렇게 들어왔다고. 원래는 100%가 실천이어야 되는데 원래 송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야. 100%는 현실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70%는 실천이고 30%는 정신이야. 왜 그러냐? 송이라는 나라가 여진족,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도망가. 남송 이래. 오랑캐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오랑캐한테 진 게 이게 오랑캐 그랬는데 그 오랑캐한테 져서 도망까지 갔단 말이야. 얼마나 창피해. 요즘 말 얼마나 쪽팔려. 그런데 이건 있었던 현실 아니야. 없었다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현실은 존재하는데 정신적으로 도망가자 이거야. 이게 못마땅한 거니까 상상임신이야.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니까 상상을 하는 거야. 진짜 배도 불러오고 헛구역질하고 이런다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어. 그런데 시험만 보면 30점이요. 그렇게 이게 정신세계로 도망을 가는 거야. 이게 그런 것처럼 상상 임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70%는 현실이나 학문은 무조건 현실이야. 현실이나 30%는 현실에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인간의 심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야. 잘 산다고 돈 잘 벌고 못 산다고 돈 못 벌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주의 원리가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전에는 100% 현실인데 얘는 70%만 현실이고 30%는 정신이야. 이게 조선조 후기로 오면 뒤집어져요. 95%는 정신이고 5%만 현실이 된다고. 이렇게 확 뒤집혀져.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전히 실천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들어왔다. 이게. 그 두 개가 포인트야.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안양에서 성리학이 들어왔다. 조선조 지배 사상이. 그런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다고? 사회개혁사상, 즉 실천이 중시돼서 들어왔다. 그 두 개가 포인트야. 나머지는 별 필요 없고, 자, 옆에 그 유교하고 관련된 교육기관. 이건 정치사에서 일부를 했는데, 자, 고려 초기, 고려 태조왕건, 신라계통의 학자를 등용하였다. 그럼 별 필요 없어. 고려 성종, 교육이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해서 담화문을 발표해. 임금님이 당부의 말씀, 그걸 조서라고 그래. 유교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해. 유교가 아니면 인재를 구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고려 성종 임금은 문신 관리한테 매월 숙제를 내. 이걸 문신 월과법이라고. 월 과제물. 문신 월과법. 이러는 거예요.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가 나태에 빠지는 걸 막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앙, 서울에 있는 관리는 매월 시 3편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부 한 편, 부는 시를 길게 늘여놓겠습니다. 장시, 길게 늘여놓은 시를 부라고 그래. 적벽부, 이렇게. 그게 숙제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고려 성종 때 지방에 12목의 박사를 파견하였고, 향촌에 학교가 설치되었고, 향약이 고려 성종 때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몰라요. 기록만 있어. 향학이라고. 자, 그리고 앞에 정치사에서 한 얘기인데, 중앙교육. 고려 성종 임금 때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치해. 한반도 최초의 국립대학이 뭐야? 한반도 최초의 국립대학이 뭐냐?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 그렇지. 그리고 통일신라는 신문왕의 국학. 발해는 발해 문왕의 주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래. 고려는 국자감. 이러는데 고려 국자감이 다른 나라 국립대학하고 다른 점이 있어. 3가지 부분이 달라요. 첫째, 고려 국자감의 특징이야. 신분별 입학제를 운영한다는 점. 신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학부가 틀려. 이 국립대학이 유니버시티야, 유니버시티. 대학교야. 충북대학교 이러잖아. 교자로 써. 이 단과대학은 칼리지. 프랑스 말로 콜리지. 칼리지야. 이건 대학이야, 그냥. 대학의 우두머리는 학장 이러잖아. 교회 우두머리는 뭐라 그래? 총장이라고 그러지. 총장은 총학장이야, 총학장. 총학장이라는 말을 줄여서 총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여러 개의 단과대학이 합친 게 종합대학교란 말이야. 그래서 대학하고 대학교하고는 다른데, 여하튼, 이건 국자가면 대학교야. 이 대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요 부분을 정치사에서 했다고.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국자학부라는 데. 이게 이제 단과대학이야. 이게 칼리지야. 대학교 안에 있는 인문대학, 뭐 이런 식이야. 1, 2, 3품 자재가 들어가. 그리고 태학부, 거기 해놨어. 4품, 5품 관리 자식들이 들어가. 그리고 사문학부. 교육 내용은 같아. 다 유학교육하는 건데. 6품, 7품 자식이 들어가. 이렇게 신분별 입학제야. 그리고 율학부, 율법률. 서학부. 문장, 글씨 쓰는 거. 그리고 산학부, 세금 계산하는 거, 산수. 산학부. 요건 8품, 9품 관리자재. 그리고 일반 양민자식, 일반 평민자식. 그래서 6개 학부야. 이걸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6개 학부로 나눴다. 이걸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육학이라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건 유학 교육하는 데고, 요건 기술학 교육하는 데고. 이건 문과고 이건 이과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고려 국립대학 국자감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신분별 입학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신분이 들어올 수 있었다 얘기지. 그럼 이는 두 번째, 누구도 평민, 즉 양민 자제도 입학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 국립대학은 귀족 자식만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국립대학은 다 유학교육만 가르치는데 고려 국립대학은 뭐도 있다고? 기술교육도 있어. 기술교육도 실시. 요 양민자재 입학 기술교육 실시가 율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고려 국립대학이 다른 나라 국립대학과 다른 점이 저 세 가지야. 첫째, 신분별 입학제를 운영했다는 점. 두 번째, 양민자식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 세 번째, 기술교육도 실시했다는 점. 그래서 거기 중앙교육하는 걸 보면 그 밑에 그렇게 해놨잖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 고려국립대학 국자감이라는 게 6번에 걸쳐서 이름을 바꿔. 크게 6개는 다 써놓을 수 없으니까 국학 성균관. 그래서 고려 후기 성균관 이랬던 게 조선조에 그대로 성균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고려 성종임금 때 유명한 최승로와 같이 있었던 김심원이란 신라계 학자인데 그 6.64 자사육조라는 걸 임금한테 올렸다. 6.64 충신을 6종류로 구분했고 6.4 간신을 6종류로 구분했고 이건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하면 또 나와.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 자, 그랬던 것이 밑에 고려 중기. 고려 중기. 전에 정치사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11세기 중후반 전성기군주인 문종이라는 사람 때 국무총리 최충했던 사람이 퇴직하고 난 뒤에 60이 넘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재산 일부를 갖고 자기 집에다가 사설 기숙 입시학원을 운영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뭐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제 기숙사방을 운영해서 13개 과목이 있기 때문에 9개 주요 과목을 가르쳤다 해서 구제학당 이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귀족들이 많은 학교를 세우더라. 많은 입시학원을 세웠다. 그래서 이게 12개가 생겼다. 사학 12도. 사립학교가 발달했다. 이게 11세기 중후반이야. 그러니까 12세기 초반 정부가 공립학교 발전책을 내놨다. 이걸 관학진흥책 이런다고 했어. 요즘 말로 공립학교 발전책 했어. 그래서 12세기 초반에 숙종이라는 사람이 국립대학 국자감안에 책 찍어내는 곳 출판부를 뒀다. 이걸 서적포라 한다. 이게 정치사 때 했어. 이게 대학 출판부지. 지금도 각 대학에 출판부가 있잖아. 대학 출판부. 그런데 공립학교가 별로 발달을 안 해. 이거 만들어놨다가 발달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12세기 예종이라는 사람. 내가 예종은 기억하라 이랬어. 백악사 의천이라는 작은아버지의 건의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제 기숙사에서 7개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한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여긴 졸업하면 학사야. 그런데 석사 과정을 만든 거지. 한 단계 더 높은 거를. 그래서 1제부터 6제는 유학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유학 석사가 나오는 거고 7번째 7제 강해제라는 이름을 가진 7제인데 7번째는 장교양성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도합 7개 석사과정 방을 만들었다. 7제 전문강좌제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립대학 국자감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다. 이게 현명한 양민을 키우는 창고를 운영했다 해서 양현고. 원래 이게 식당 이름이야. 원래 조선 성균관에도 양현고라는 게 있어. 그 식당 이름이야. 부식물 창고. 식당에 붙어있는 양현고 이러는데 이걸 장학제다. 장학금 제도 얘기. 그래서 관학이 대단히 발전을 해. 이 덕분에 장학금을 대부분이 다 주니까. 그래서 다음 때 임금인 인종이 관학이 잘 발전했으니까 좀 전에 얘기한 유교 경전과 역사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학 국자감을 6개 학부로 나눴다. 이걸 경사 육학정비라고. 국립대학 국자감이 이게 경사 육학이야.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서, 산학 그렇다고. 이게 관학진흥책의 얘기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양현고예요. 예종. 거기 써있는 얘기가 그 얘기다 하는 얘기. 그리고
12세기 그 이자겸이라는 묘청이라는 유명한 인종임금 때 뒤에 보시면 향교 설치 그렇게 돼 있지. 그 향교 설치에다 몇 줄치. 아까 10세기 반 성종임 때 향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향학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향약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향교는 기억을 해야 돼. 지방공립학교. 어느 때라고? 12세기 인종 때. 이자겸이라는 묘청이라는 유명한 임금이야. 인종 때. 지방공립학교가 나왔다. 향교. 자, 그랬다가 고려 후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거기 성균관으로 개칭하였고 그리고 장학금이 부족하니까 귀족들한테 돈 좀 내놔. 부담섬, 배우락. 그래서 섬학전, 장학금 제도를 운영했다. 별 필요 없어. 공민왕, 성균관을 부흥시키면서 순수 유학교육. 자, 고려 후기에서 중요한 건 공민왕 얘기야. 요 얘기야. 요게 떨어져 나간다고. 국립대학 국자감 안에서 문과교육, 유학교육하고 기술교육 했는데 요게 떨어져 나가요. 공민왕 때. 그래서 해당 관청으로 떨어져 나가. 어느 때? 공민왕 때. 무슨 소리냐? 율학은 법무부, 형조가 교육을 하고 형조가 관리법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관청으로 분리가 돼. 해당 관청으로. 누구 때? 공민왕 때. 그러니까 공민왕 때부터는 국립대학 성균관이 국립대학 국자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수 유학교육만 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기술교육이 공민왕 때 빠져나갔다. 거기 그렇게 써있어. 율서, 산학, 기술교육 제외. 그래서 그 밑에가 순수 유학교육기관. 순수 유학교육기관이 되었다. 이 소리. 그래서 앞에 순수 유교교육이 강화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야. 공양은 필요 없고. 자, 그게 교육과 관련된 얘기야.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야 돼. 자, 중요 포인트는 한 장을 넘겨서 120쪽. 자, 이게 중요해. 문화사에서 중요한 게 3개인데 그 중에 첫째가 역사편찬이야. 역사편찬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고려가 10에서부터 14세기까지인데 10세기에 왕의 명령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실록이라는 게 나와. 조선왕조실록 하듯이 그러니까 조선왕조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야. 고려 때도 있었어. 그걸 고려왕조실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조왕건의 업적을 기록한 태조실록, 광종의 업적을 기록한 광종실록. 물론 자기가 잘한 것만 썼겠지. 잘못한 건 뺐겠지. 왕의 명령으로 쓴 거니까 성종실록. 이렇게 여러 왕의 업적을 기록한 실록이 나와. 그런데 10세기 말 11세기 초, 특히 11세기 초, 현종 때 거란 2차 침입, 거란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이 끌고 쳐들어와서 수도인 개경에 함락돼. 서울 시내가 불타. 왕궁도 불타고. 그러니까 많은 역사 기록이 사라져요. 그게. 그래서 여하튼 10세기 그 왕조실록이라는 게 나와. 근데 이게 11세기 초 거란 침입으로 불타요. 그래서 현종의 명령으로 10세기가 7임금이라고 했잖아. 12세기까지는 왕을 외워. 태정관 경정목 이렇게 외우라고.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 11세기 초에 10세기 7임금 때의 역사 기록을 왕실의 명령으로 재편찬을 해. 그걸 7대 실록이라고. 10세기 7임금 때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역사 기록 7대 실록이래. 그리고 12세기 현존 최고의 역사서라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에 인종임금의 명령으로 앞에 있던 왕조에 관한 역사를 써. 그게 고구려백제 신라는 삼국에 관한 기록인 것, 삼국 사기라는 책이지. 정치인이고 유학자인 경주 출신, 신라 출신의 경주 김씨, 김부식에 의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아버지는 김부식으로 봐요. 자, 조책이 첫째 알아야 돼. 조책이. 거기 봐봐. 세 번째. 김부식. 유교적 합리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역사 쓰는 방법이 기전체라는 거다. 기전체는 좀 이따 설명할게. 그러면서 김부식이는 뭐라고 그러냐? 유학자, 합리성을 강조하는 유학자이기 때문에 괴력난신, 괴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신화전설같이 내가 믿지 못하는 거, 무징불신이라고 그래, 한자로.
괴력난신 무지무지 키스가 아니어도 돼. 대충 그냥 그런 게 하고 알고만 있으면 돼. 이상한 얘기, 뭐 곰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람이 나왔다.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이런 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못 싫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계는 단군 신화가 없어요. 왜? 저것 때문에. 이상한 얘기는 안 쓴다 이거지. 괴력난신 무증불신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괴이한 얘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고대 민간의 설화나 전래기록은 수록하지 않겠다. 그래서 합리적. 그러면서 이 김부식의 삼국사계는 나중에 이지연이라는 사람의 사략이라는 책자를 쓰는데 영향을 준다.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계는 직인현 층언법. 이건 무슨 소리냐? 이 이전에는 윤현 층언법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자기 그래. 맞지? 411 맞지? 광개투대 왕의 아들 장수왕이 412년 5월 달에 임금을 해요. 아버지가 5월 초에 죽거든. 그런데 얘 장수왕 즉위 1년을 언제 보느냐? 413년을 봐. 다음해로 봐. 다음해로. 그 해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유년칭언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김부식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떡하냐? 직인현칭언법이야. 즉위한 그해,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30일 날 즉위했다. 그럼 2020년이 1년이 된 거야. 당해년도가 1년이 되는 거야. 이걸 직인현칭언법이라고 부르고, 이건 다음 해를 원년으로 하고 이런 거야. 그 유년칭언법에서 김부식이는 유년칭언법을 안 쓰고 즉위해를 1년으로 보는 거로 썼다. 그래서 그걸 직인현칭언법이라고 그래.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는 기전체와 관련된 얘기인데, 기전체는 역사 서술의 가장 오래된 방식은 일기체 방식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날짜별 서술. 연도를 펼친다 해서 이걸 편년체라고 그러는데, 연도를 펼친다.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명 일기체라고 그래. 대부분이 다 이거 일기체야. 1월 1일에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쭉 날짜별로 써가는 거야. 그런데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애가 사기라는 책자를 쓰면서 특이한 서술 방식을 만들어냈어. 얘가. 그게 기전체라는 건데, 기전체는 뭐냐? 이건 인물. 여기서 인물이라는 건 왕이야. 즉 황제. 중국이니까. 왕중심 서술법인데, 황제가 행한 일을 중심으로써 그걸 핵심이다 해서 본기 이러는 거야. 그리고 황제 밑에 있는, 얘네들은 중국은 황제는 왕중왕이잖아. 그 왕들 중에 우두머리가 황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왕들의 업적을 써요. 그걸 세력을 가진 집에서 세가라고 그래. 이건 쉽게 얘기하면 황제고, 중국으로 따지면 이건 왕이고. 그렇다고. 그리고 이 황제를 모시는 신하들에 관해서 써. 신하들이 한 명이 아니니까 많은 신하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신하들이 열저했다 해서 열저 한다고. 뭐 착한 신하, 나쁜 신하가 있겠지. 그리고 그 왕이 정치하는 기관에 있었던 관청, 제도 이런 걸 써. 이걸 지라 그래. 지. 이건 관청이나 제도. 예를 들어서 경제와 고시절, 경제와 관련 제도, 이걸 식화치라고. 아까 제가 고려라는 나라는 한울달에 64세대가 모여 삽니다. 이랬지. 이게 식화지에 나오는 얘기야. 예? 그리고 재판에 관한 얘기, 형법에 관한 얘기, 추관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자가 붙으면 관청, 제도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건 여러분 다 알아. 표. 표는 연대표. 연표. 연표. 그 사람, 이 국가나 그 사람의 평생 업적을 이렇게 쭉 대충 적어놓은 거. 연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만들어 놨다 이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본기야. 본기. 그런데 대부분 역사서술에 있는 건 앞에 왕조 씹는 거야. 쟤는 망해야 되고 나는 떠야 됐다. 요즘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이명박, 박근혜 씹잖아. 이명박, 박근혜는 누가 씹었냐? 앞에 김대중, 노무현 씹었단 말이야. 그게 그 상식이야. 쟤는 지어야 되고 나는 떠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 트럼프 열심히 오바마 씹잖아. 옛날이야. 지금이랑 똑같아. 예. 그러니까 이거 고려니까 앞에 고대 사회를 씹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다 해서 삼국사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한반도는 안에서는 황제라고 하지만 밖으로 보면 왕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삼국의 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원래 왕 들어갈 자리가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왕 들어갈 자리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가를 빼는 거예요. 빼고 곧바로 신하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가가 빠졌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얘기야. 그래서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는데 기, 그리고 전, 지, 표.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따갖고 기전체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전체라는 거야. 자, 요 기전체는 외워야 돼. 사마천의 사기가 최초야.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사마천의 사기가 최초이기 때문에 대개 끝에 글자가 사자나 기차야. 거의. 뭐 고려의 대표적인 기전체 역사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조선조 전기의 기전체 역사서 앞에 왕조 씹는 거라고 했잖아. 조선이니까 앞에 고려 씹는 거예요. 고려사. 조선조 후기는 기전체 역사서가 많아요. 19세기에 나온 것 중에 해동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만 알면 돼. 요 세 것만 알면 돼. 이건 기전체는 자, 고려의 삼국사기, 조선전기 고려사, 조선후기 해동역사. 여기 기전체 역사서예요. 요 세 개는 외워야 돼요. 자, 이게 12세기 김부식에 의한 대한민국 제1의 정사, 정식 기록서인 삼국사기라는 책이야. 그런데 하단을 보면 거기 내가 사료를 해놓은 게 있어. 가하고 나. 다른 책은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아 이게 무슨 책이겠구나 라고 찾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보여.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 책이 뭔 책이다라는 걸 읽어갖고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서론을 보면 이게 머릿말 그게 가야. 성상전하께서는 하고 첫째 줄 가운데 붙이면 지금 학사대부들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학사대부들은에다 밑줄. 이 표현이 다른 데 안 나와. 표현이. 그리고 한 줄 건너뛰어서 세 번째 줄. 중간에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시말이란 시작과 끝.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에다가 밑줄. 그 다음 줄에 말줄임표 다음에 고기로 말하면 그리 거칠고 졸려라야 여기까지. 거기다 밑줄. 그런 말들이 나오면 그 한두 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아 삼국사기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 읽어서는 못 찾아요. 이걸 머릿말을 읽어갖고는 아 삼국사기라는 사실을 찾아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눈으로 익히는 거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예? 그 밑에 보시면 나가 있는데 나는 뭐 찾을 만한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이러면서 13세기. 자, 제가 역사서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 13세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엄밀하게 12세기 후반 13세기인데 편의상 13세기라고 해놨는데 고려 후기 1170년 12세기 후반부터 혼란스럽잖아. 무신의 집권 거기다가 무신집권기에 몽골이 쳐들어와. 더더욱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건 국정국사교과서가 표현해 놓은 건데 그대로 옮겨놨어. 13세기 무신정변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이민족 침입으로 인한 이민족이 누구야? 몽골. 이민족이라는 게 몽골 침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몽골 침입으로 인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자, 이걸 끊어서 설명하면 12세기 반 13세기에 민족주의 역사서들이 나와. 내 나라 내 민족을 강조하는 역사서들이 나와. 하여튼 국사에 민족주의 역사서들이 4번 있어요. 4번 있는데 이게 무조건 중요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민족주의 역사소설. 물론 이게 부르는 역사학계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을 해. 그냥 민족주의 역사소설이래. 내 나라 내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소설이야. 12세기 후반 13세기. 자, 그럼 민족주의 역사서들이 12세기 후반 13세기에 등장하는 배경이 뭐냐? 이민족 침입이야. 누구? 몽골. 그러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민족이 뭉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민족주의를 배경은 이민족 침입. 배경 사상은 뭐야? 민족주의, 민족의식이야. 내용은 뭐냐? 전통문화 이해. 이거야. 그렇게 세 개를 끊을 수 있어. 배경, 이민족 침입. 사상, 민족의식. 내용, 전통문화 이해. 우리 거 강조, 얘기. 우리 거 강조. 전통문화 이해라는 게. 자, 그럼
그 논리에 해당하는 책이 4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권은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요. 첫째, 무신직권기. 두 번째, 원간섭기. 구분해야 돼. 이 구분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 나래도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구분해. 뭐 작년인가 언제 뭐 시험 내갖고 얼마 전 경찰직도 그러대. 시험 내갖고 저런 것들이 나왔다고. 저런 것들이 나와서 순서 물어보는 문제. 그래도 물어볼 수 있다니까. 저게. 자, 첫째. 이기부, 문화시중, 국무총리를 여기만. 이기부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밝아오는 성스러운 임금님하는 동쪽으로 밝아오는 성스러운 임금님에서 동명항편이라는 역사 시를 써요. 역사를 서술하는데 시의 형태로 서술해. 이기부라는 사람이. 이건 역사를 서술하면서 시로 서술해. 특이하게. 예? 글로 쓴 게 아니고 역사 시예요. 뭐 고구려 강조지. 동명성왕에 관한 얘기, 고주몽에 관한 얘기니까. 고구려처럼 잘 나가보자 이 뜻이야. 고구려처럼 잘 나가보자. 그리고 이건 별 볼 일이 없는데 너희 중국 스님만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스님도 잘났다. 30여 명의 우리나라 스님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나와. 우인전이 나와. 발해 동쪽에 이렇게 뛰어난 스님들에 관한 얘기. 해동고승전. 각훈이라는 스님이. 뭐 몰라도 무방은 한데 그냥 세트로 묶는 거니까. 요게 무신직권기에 나오는 역사소설이야. 민족주의 역사소설. 동명항편 해동고승전. 자, 다음 1270년 원간섭기 역사소설. 1270년 이후 1270년으로부터 6년 뒤에 1276년에 유명한 이련의 삼국 80대 노인네 스님 이련이라는 사람의 삼국유사라는 책이 나와.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걸 유사라는 게 부족한 걸 채운다는 뜻이야. 유사가 유실 잃어버리는 걸 유실한다고 그러잖아. 유실물 이러잖아. 잃어버린 걸 채웠다 이 소리야. 그 잃어버린 걸 채운 기록해서 유사 이러는 거야. 뭘 잃어버렸냐? 뭐 신화 전설 얘기. 아까 괴력난신 무징무식. 그것도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다 이거지. 왜? 이상한 얘기지만 껍데기를 빠면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거로 뭐 MSG를 다 빼버리면 알맹이 얘기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하는 얘기야.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뭐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 어떤 애가 500원 주셨다. 그럼 500원 줬으면 사람들이 와 이런 거 안 하잖아. 500원 줄 수 있잖아. 나도 담배 피러 갔다가 처진한 거 저기서 500원 주셨어. 저 옆에서. 그게 뭐 엄청난 일 아니잖아. 근데 그 얘기를 500원 줬다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5만 원 주셨다, 50억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얄맹이를 깨보면 돈 주셨다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돈 주셨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게 5억인지 500원인지는 몰라도 그게. 그러니까 이련이라는 스님은 그 곰하고 사람하고 어쩌고 이 얘기가 허황되긴 하지만 알맹이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해석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기록을 남겨놓으면 후대 어떤 사람은 찾아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록은 남겨야 된다. 그래서 김부식이가 빠뜨린 얘기를 나는 집어넣겠다. 뭐 신비롭고 기이한 얘기일지라도 그런 거예요. 신비롭고 기이한 얘기일지라도 집어넣겠다는 게 이련이란 스님의 얘기. 그래서 신비롭고 기이한 뭐 유명한 단군 신화를 여기다 실는 거지. 단군 이야기를 신비롭고 기이한 해서 이걸 신의사관이라고 그래. 신비롭고 기이한 역사를 썼다. 그래서 그 나를 봐봐. 나 제일 끝에 봐봐. 이것이 신이로서 이 책을 찾아가는 포인트가 그 신이야. 신비롭고 기이한. 그래서 그 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이련의 삼국유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는 찾기가 어려워. 요거로부터 6년 뒤에 요 책으로부터 6년 뒤에 신진사대 부인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총장이야.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중국 황제와 우리 왕에 관한 비교를 했어. 시의 형태로. 이걸 제왕 운기라고 그래. 운기라는 건 시야, 시. 예? 이승윤이라는 학자가. 역시 이 사람은 이러면서 뭔 기록을 넣느냐? 단군신화를 실었어.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하고 제왕운기에 나오는 단군신화가 달라요. 기간은 6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놔두고 이 제왕운기에 나오는 단군신화는 이래.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 이거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결혼할 나이가 됐다. 여기까지 같아. 자, 왜 단군 신화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뭐 곰을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안 그래. 박달나무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야. 박달나무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단수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박달나무 여자한테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에서 강제를 취했다. 그렇게 나와. 뭐 양먹이는 얘기가 뭐 강제 얘기하는 거 막 이래. 무슨 성폭행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같은 단군 신화 얘기인데 얘기가 전혀 달라. 불과 6년 차인데 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해석이 달라진 거야.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사연이 있어.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어느 때라고? 원간섭기. 원간섭기. 여하튼 단군 둘 다 단군 신화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 단군조선 계승의식이야. 단군조선을 강조하는 얘기. 이렇게 따지면 동명편은 어디 계승의식이겠어? 고구려 계승의식이야. 그런 거야. 응? 그러면 삼국사기는 어디 계승이겠어? 고려 충기 아니야? 어디 계승이야? 경주김씨 어디 계승이야? 신라 계승이야. 이건 신라 계승의식이야.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단군조선을 얘기하면서 이성계의 조선은 단군조선을 계승한다고 조선입니다. 이랬잖아. 그래서 그 뭐 초기 중기 이러면서 정리를 해준 거 있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고려라는 나라도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이랬어. 그러면 고려 초기가 있고 이건 고려 중기일 테고 그렇지? 이건 고려 후기일 테고 이럴 거야. 이건 고려 말기일 테고 이럴 거라고. 하여튼 능력껏 찾아봐. 자, 이게 12세기 반 13세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민족주의 역사 소설이. 그리고 14세기. 14세기. 마지막. 13세기 말 아까 얘기한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들어와. 그래서 성리학에 입각한 역사 소설이 나와. 그래서 성리학적 시각에 입각한 역사 소설. 이걸 성리학사관이라는데 성리학적 역사관. 성리학 시각에 입각해서 역사를 본다 이 소리야. 이건 성리학사관. 사관이란 역사를 바라다본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이지연이라는 사람의 사략이라는 책자를 얘기하는데 사략이라는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략이라는 책은 이런 사연이 있어. 이 얘기를 내가 한두 번은 더 할 텐데 14세기 신진사의 대부인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고려 왕주가 40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오래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 역사도 현 시대의 역사도 남겨놔야 된다. 앞에 있는 역사만 기록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고려태조 왕건 때부터 쭉 역사를 써와 자기가. 그랬다가 12세기 초 찍었네. 12세기 초 숙종임금 때까지 썼어.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지가. 그러니까 이게 14세기 사람인데 12세기 초반까지 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완성을 못했어.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이 그냥 책 이름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약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런데 이걸 조선 초에 정도전이가 내가 완성할게. 정도전이가 다시 써. 고려 역사를. 그래서 고려 국사라는 이름하에 책을 다시 써요. 근데 조선왕조하고 정도전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걸 조선왕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 책을. 그래서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앞에 있던 왕조 고려 역사를 다시 써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기전체 역사서 중에 첫째, 고려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조선전기는 기전체 역사가 뭐가 있다고? 고려사. 이랬어. 조선 후기는 해동역사. 이랬어. 그 고려사라는 책이 나와.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이게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 때 완성이 돼. 문종 때 고려사. 이런 사연이 있어. 고려 말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책자가 완성이 안 되니까 이게 정도전이가 고려 역사를 자기가 썼다. 고려국사. 조선왕조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조선정부에서 다시 재편찬을 했다. 고려사. 이런 거야. 이건 기전체 역사서예요. 얘네들은 아니고 저런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12세기 반 13세기 민족주의 역사 소설 4권. 두 권. 이게 구분해야 돼. 무신집권기에 2권. 동명편 해동고승전. 원나라 간섭기 2권. 삼국유사 제왕기. 그렇다고. 그리고 동명편하고 제왕기는 역사를 서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써? 시를 통해서 역사를 서술했어. 그렇지. 그런 공통점이 있어. 이것도 역사 시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운기가 시야. 그래서
동명왕권과 제왕기는 역사시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리고 삼국유사와 제왕기는 뭐 단군 신화를 싣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한 얘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민족주의 역사술. 자, 10세기 왕조실록이 있었다. 11세기 다시 썼다. 7대 실록. 12세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13세기 민족주의 역사술. 14세기 성리학시각의 역사가 나왔다. 그런 거야. 그렇게. 500년의 역사야.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옆에 121페이지 고려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니까 불교. 요게 122페이지까지 이어져. 자, 요게 또 중요해. 그 문화사에서 중요한 게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 이 역사소설, 두 번째 이 불교 통합. 두 번째가 이 불교 통합이야. 잠깐 쉬었다가 이 불교 통합 받기. 쉬었다 합시다.